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가능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법체계에 관한 범위를 약간 좁히고 인간과 인공지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해서 살펴보고 발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를 사실은 좀 정의를 해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나 법체계에 관한 모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를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이제 현대적 접근 방식에 관한 교과서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를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문을 옮긴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한글 번역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의 정의가 사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된 케이스들이 많지만은 크게는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인간적 행위, 합리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진 기계라고 하는 인간적 사고의 정의에 사실은 좀 흥미를 많이 가지는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 행위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의 이야기를 할 때 기조연설에서 김지영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현재 인공지능은 결국 약인공지능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이 인간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사고에서의 구분에서도 보면 인간적이라고 하는 걸 뭐랑 대비를 시킬 것이냐. 그냥 인간적인 게 사실은 합리적인 것과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근데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을 하는 기계, 컴퓨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인간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평균을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평균적인 인간보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과연 그걸 인간적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이 그냥 평균적인 인간 바둑기사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향후 제가 발표 자료에서 논의할 평균 이상과 평균 미만이 법체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고의 구현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인간적 사고라고 하면 인간이 사고하는 것을 어떻게든 연구 분석을 해서 그걸 이렇게 흉내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면 이 인간적 사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어려우니까 인간이 이제 합리적이길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하느냐로 이렇게 좀 좁혀서 살펴보는 연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간의 행위에 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인간의 행위를 흉내내는 거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인공지능 구현의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가 튜링 검사인데요. 결국은 그 장막이 쳐진 곳에서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이게 기계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없으면은 그냥 인간이 구현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목표라는 것은 결국 튜링 검사를 통과하는 어떤 뭔가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합리적 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현재로서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내에서 기대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내는 어떤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느냐. 결국은 최상의 결과를 내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확하거나 좀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는 약간은 더 현실에 가까운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뭐 계산 요구량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로 나누고 지표를 만들고 그걸 계산해내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하고도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지각한 정보와 내장된 지식에 기초해서 성과 측정치를 극대화할 동작을 선택하는 그러한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경험 속에서 학습을 해서 지식 자체를 수정 및 증강하는, 그래서 이 내장된 지식 자체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이런 에이전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모형 기반 반사 에이전트, 목표 기반, 그 다음에 효용 기반,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게 이 학습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요. 이 미국의 인공지능, 그러면 이런 교과서상의 논의에서 이제 미국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의를 채용하고 있느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과서상의 논의와 다르지 않는데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솔루션이 잘 알려진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일상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으로 간주되어 버리고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마법의 옷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드는 예로 요즘 주차장에 가면 이제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많이들 하고 거기에 토대해서 뭐 주차요금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 자동차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일까요? 아닐까요?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이고 컴퓨터 시각에서 물론 난이도는 낮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다들 지금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죠. 물론 이제 이번에 세 자리 숫자 번호판이 채택된 번호판이 나오면서 그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신문 기사에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냥 소프트웨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EU입니다. EU는 약간 미국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미국은 A라는 정의도 있고 B라는 정의도 있고 뭐 C라는 정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문서를 만든다면 EU는 그냥 인공지능이란 요런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죠.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시스템이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내장된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들고 있는 예가 뭐냐면 스팸 메일 필터도 인공지능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스팸 메일 필터도 이렇게 스팸을 걸러내는 강도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진짜 사람이 보낸 어떤 의미가 있는 이메일도 스팸 메일로 분류해서 그냥 지워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 퍼포먼스를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디시전 메이킹을 향상시키고 자동화하는 것이 아마 인공지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해서 결국은 이제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법률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거기에서는 뭐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및 기타 정보통신 기술들을 다 아울러서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를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를 훑어보고 기술적으로는 합리적 에이전트의 구현,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에이전트의 구현으로 이렇게 좀 포커스를 좁혔는데요. 제가 이제 인용하고 싶은 것 중에는 결국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사실은 일단 알아야지. 인간은 지능적인 행동을 어떤 것을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제 다중적인 지능, 다중지능 이론의 토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사실 이러한 인간의 다중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지능들을 전부 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9가지 지능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9가지 지능을 모두 보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이제 일부 지능은 그냥 재능이나 소질, 적성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누구나 뭐 다 신체 운동적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김연아 선수 수준으로 피겨스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적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들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에 가까운 것들을 주로 구현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 중에 이전 걸 잘 살펴보시면 인간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든 컴퓨터가 하게 만드는 연구가 인공지능 연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지능을 구현하는 게 어렵겠느냐? 개인 내 지능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이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느냐?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인공지능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라는 설정이 있었었는데요. 설명이 있었었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측면의 고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사실 이 2가지 지능은 과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나 장래 인공지능 기술로도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그냥 인간과 인공지능 자체는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 관한 어떤 법체계를 인공지능에 관한 법체계에 대한 모색으로 바꾸려면 인간이 법률상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법상의 용어를 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법률 효과와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나 인간의 행위가 법률 요건을 만족해서 생기는 이제 법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 행위는 법률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법률에서 인간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이 있고, 저희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회사 같은 법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권리 능력의 주체로 2가지를 상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능력을 의사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법인이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에 관해서는 아주 다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위 능력 면에서 이제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이 자율하고 이제 벌써 이제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의미에서 자율이 약간 다른데, 단순히 규율을 따른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또는 칸트 윤리학 같은 데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세워 이를 따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의 그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레벨이냐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칠 거고요. 다만 이 자율성을 용어를 쓸 때 각각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그 인공지능에 관해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로 쓰냐면 그냥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은 자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각각 쓰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표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과연 칸트 윤리학에서 의미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다라고 지금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입니다. 지금 법 체계에서는 사실 민사법과 형사법이 나뉘는데 이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 책임에서는 이미 어떤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기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자, 공작물, 동물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손해를 끼친 주체가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그래서 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가 이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어떤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대에서는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책임을 물었죠. 근데 현대로 오면서 다시금 원인을 밝혀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자. 그래서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묻자. 일단 묻자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철학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누군가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주체를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시 일단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배상을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전자인간이나 이런 법인격 문제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권리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은 인공지능은 의사 능력이 있는가? 행위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약 인공지능은 결국 소스코드와 데이터에 따른 연산이 사실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고 운영 데이터를 수정하지만 자신의 운영 코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 아까 발표하신 최영석 연구원께서 이제 오토ML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토노머스 머신러닝인데요. 이런 것들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유형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없고 그냥 잘 알려진 문제 유형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인간이라고 해서 EU 의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한다라는 게 사실 2017년도쯤에 저희 언론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EU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스마트 로봇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도 정의를 했고요. 이 재산상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에 관해서 EU 집행위원회에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봐라. 법적인 솔루션, 해결책을 검토해봐라. 그래서 뭐 생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제한해 주는 것 외에도 로봇을 위한 특별한 어떤 법적 지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검토하라 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전문가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전자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 주체를 설정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손해배상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좀 잘못된 가정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인간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작년 4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전자인간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약간 좀 수그러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로봇 윤리 헌장 초안을 좀 만들었었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의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과 로봇이 상호 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되고 6장 사용자의 윤리에 보면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 로봇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친구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법 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법적
법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이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의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사결정을 전혀 안 한다.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를 넣으면은 1번부터 쭉 이렇게 나오듯이 단순 도구나 어드바이저로서만 기능을 한다면은 사실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는 기능이나 성능, 품질, 오류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의사결정과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에이전트, 대리인의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 로봇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행위의 결과에 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의 귀속 주체는 결국은 한 5가지 종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수익자, 소유자, 그리고 제조자, 인공지능 개발자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자동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 주는 거에 관한 어드바이저인데 사실은 이렇게 자동 분산 투자를 아예 실시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증권사 브로커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면서 알아서 잘 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잘 굴린 건지 아니면 뭐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평균적인 실적을 낸 것인지에 관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에 어떤 자동 분산 투자를 맡겼을 때는 결국은 인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들을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잠재적 위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알고리즘이 잘못되면 불안전 판매나 적합성 원칙. 그래서 이 금융투자자, 인간인 금융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에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관해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이제 운행자라고 하는 걸 따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거나 또는 운행으로서의 이익을 누리는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은 향후 자율주행차가 어쨌든 만들어지게 되면 그 책임이 이전되거나 중첩되는 형태로 해서 제조자 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글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뭐 크라이슬러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 책임을 그 해당 차의 판매원이나 제조자한테 물을 것이냐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물을 거냐라는 게 조금 더 이제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제조물 책임법이 그런 면에서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윤리하게 유명한 사고 실험 문제죠. 트롤리 딜레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차가 이쪽으로 가는데 뭐 1명 있는 선로와 5명 있는 선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롤리 딜레마는 사실 인간의 윤리에 관한 테마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차를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머의 윤리 문제로 바꿔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사실 실제로 발생을 했었죠. 여기 이제 이 링크에 그 유튜브 영상의 첫 화면인데요.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치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운전자가 유죄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급박하게 핸들을 돌렸는데 여기 서 있던 이제 행인을 치여가지고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운전자에게 유죄가 내려졌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택시가 급히 차선 변경해서 끼어들면서 핸들을 틀어서 급제동을 했는데 이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쪽에서도 어쨌든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해서 택시랑 부딪혔으면 행인은 안 죽었을 테고
아니면은 핸들을 엄청나게 꺾어서 행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렇게 해서 급제동을 하고 핸들을 꺾은 사람한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게 이해가 된다 이러면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지 대법원까지 가 있는지는 조금 불투명한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운전면허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면 될까? 아니면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되느냐? 아까 판사는 그냥 급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면 핸들을 더 꺾어서 사고가 발생 안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보통의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안 하고 그냥 추천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판사한테 인공지능이 작성한 리포트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인간이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에게는 어떤 예단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에게 들어가는 정보들도 다 어떤 좀 검증된 정보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재범 예측률 리포트가 판사에게 제공된다. 판사는 그냥 참고만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냐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설명 의무와 주의 의무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그렇게 인간 의사의 판단과 일치율이 낮아서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게 올라갔을 경우에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안 쓰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냐. 그런 식의 규제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죠. 그리고 추천 진단도 어차피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르면은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자기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편향성, 투명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어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냐는 거죠. 과거 데이터에 의한 어떤 과거 상황의 재현으로 그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제 그냥 어떤 알파고 판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예전 컴퓨터 업계에서 많이들 제기되었던 버그 없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오랜 과제와 좀 일맥상통하는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창작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조연설에서 어떤 토픽을 줬을 때 가상의 소설이나 가상의 기사를 써내는 것들을 창작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알고리즘이 창작을 했다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토픽을 그래도 준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창작물의 어떤 지적 재산권의 어떤 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정리를 하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약 인공지능, 즉 합리적 에이전트의 개발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 전자인간으로 대표되는 강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법체계상의 고려는 이후 사건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공지능의 법체계는 결국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소유자, 수익자, 제조자, 개발자. 그리고 이제 이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